출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오석입니다. 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장사 자체도 되지를 않지, 아무래도. 그전에는 뭐 한 가지만 했었는데 한 가지 해가지고는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맞아서 여러 가지를 놓고 팔고 있어요. 작곡 저런 경우는 하루에 안 팔릴 정도가 많아요. 그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저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뭐 한 사람도 안 올 때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 물건을 많이 놔두고 딴 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지 않아요. 아직은 못 느끼죠. 처음 말단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 경우는 이게 방 온돌로 말하면 아랫목은 따뜻한데 온목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위에까지는.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야 좀 느낄란가 모르죠. 일을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섰고 정쟁 좀 하지 말고 서민들 좀 이렇게 살기에 어떻게 좀 잘해야죠.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 돌파하고 50년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 무역 1조 달러, 이른바 뭐 최대 흑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아주 요란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오석 씨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카드제 확대 선포 서둘러야 합니까? 인데요. 7434님은 예스입니다. 때려도 무서워서 한마디 하지 못하면 모두가 얕보게 될 것입니다. 용기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822님은 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좀 더 침착히 대처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라디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낯선 종목이긴 하지만 일종의 썰매라고 하는 거죠, 봅슬레이. 네네. 네,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나 봐요, 아메리카컵에서요. 예, 지금 2인승의 파일럿 김동현, 또 브레이크맨 전정린으로 구성된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요. 오늘 오전에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6차 대회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1분 52초 9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면서요. 네. 1분 53초 04를 기록한 모나코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파일럿을 본 김동현 선수가 2009년 1월부터 국가대표에 뽑혔다고 하는데요. 그 이래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땄고요. 전정민 선수는 그 브레이크맨으로 굉장히 많이 활약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3월에 열렸던 아메리카컵에서 원윤종 선수하고 또 짝을 이뤄서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냈던 선수입니다. 최근 한국 봅슬레이가요. 오늘 금메달을 딴 김동현, 전정린을 비롯해서 과거에 전정린, 원윤종조도 있었고 또 지난달에 아메리카컵 5차 대회에서 원윤종, 서영우조가 이렇게 따고 그래서 다 다른 조합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봅슬레이 경쟁력에 굉장히 청신호를 쳤습니다. 일단 한국 목표는 소치올림픽 출전권을 따는 것이고요. 이 기세를 이어가서 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메달까지 따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네, 한국의 봅슬레이 신화, 한국의 썰매 신화가 정말 달성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경주대회 소식 좀 들어보죠. 영암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올해 대회가 이게 열리지 않게 됐나 보죠? 예,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인데요. 내년이요? 예. 국제 자동차 연맹인 FIA, 이 PR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산하의 세계 모터스포츠 평의회가 내년 F1 일정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까 코리아 그랑프리, 이 전남 영암에서 쭉 열려왔던 이 대회가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내년 캘린더 초안에는 한국, 미국, 멕시코 3개국 이 대회가 다 있었는데요. 이 3개 대회가 최종에는 다 빠졌습니다. 코리아 그랑프리를 주관하는 지금 전남도 산하로 들어가 있는 F1 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이 피아에 개최권료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계속 마찰이 있었거든요. 네. 이 F1 조직위원회, 한국에 있는 F1 조직위원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들면서 올해 개최권료를요, 작년 4,370만 달러에서 거기 40% 수준이 2,700만 달러로 많이 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찰이 시작됐는데, 심지어 이제 조직위원회가 내년에는 2천만 달러로 더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대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거든요. 피아가 이 안을 돈을 낮추는 안을 계속 거부하면서 한국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그렇다면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맞섰고 결국은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2010년부터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에서 시작됐는데 4년 동안 누적 적자 1,910억 원가량을 남긴 채 잠정 중단되게 됐고요. F1 메카로 막 자리를 잡으려던 영암의 위상도 지금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당장 조직위 인력 중에 파견 공무원 인력이 대거 이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 경기장 관리에서부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차후 재협상을 통해서 내후년인 2015년 대회 개최가 다시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잔여 대회를 한국이 모두 포기한다면 국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아주 우울한 이야기네요. 네. 네네. 다음에 야구 소식 들어보죠. 이대호 선수가 일본 소프트뱅크에 입단하기로 확정됐나 보죠? 예,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일본의 스포니치 아넥스라는 매체가 오늘 이대호가 소프트뱅크하고 2년간 8억엔, 한국 돈으로 약 83억 원에 입단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대호와 소프트뱅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고요.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대호 선수가 국내 매체 인터뷰에서도 메이저리그를 타진을 해봤지만 만약에 일본에 남게 된다면 소프트뱅크로 가겠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입단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뉴스가 좀 화제가 된 거는 사실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까지 오릭스에서 뛰면서 오릭스가 3년간 12억엔을 제안했을 때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이 매체 보도가 맞다면 소프트뱅크와 2년간 8억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입단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액수가 이 옵션 같은 추가 금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액수가 아니냐, 아니면은 이 보도 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좀 나오면서 네. 오늘이 좀 소식이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대호 선수는 소프트뱅크에게 굉장히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영 캐스터. 예,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하루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겠는데요. 안 그래도 사고 소식이 자주 전해집니다. 신촌로 아현삼거리 가는 길 이대역 부근 2차로에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 혼잡한 상태고요. 아현초등학교에서 공덕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마포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을지로나 종로 모두 밀리는데요. 3가에서 1가 쪽으로 을지로 진행이 어렵고요. 종로는 1가에서 2가, 다시 5가에서 신설동까지, 반대쪽으로도 용두동에서 동묘 앞 까지 다시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답답하게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퇴계로도 4가에서 회원 사거리 쪽으로 꽉 막혀 있고요. 명동역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도 답답하게 지납니다. 동호로 약수 동호로 통해서 합정역을 지나는데 동교동 3거리부터 차량들 묶여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대단하죠?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사실 언젠가부터 우리 김치가 국내에서는 중국산 김치에 밀리고 또 일본에서는 또 일본의 기무치라고 하죠. 일본식 바로 기무치에 이렇게 또 고전했던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규배 팀장 연결해서 김장 문화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자긍심과 긍지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이 김장 문화, 김치 자체가 아니라 이제 김치를 담그는 우리의 전통적인 김장 문화가 세계 인류가 지켜야 될 무형의 유산이다. 이렇게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유산은 그 무형유산으로서 김치를 담그는 그 행위, 즉 김장이라는 그 우리의 전통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뭐 스페인의 그 어떤 음식 문화나 프랑스 음식 문화도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그러면 이 김장을 하는 문화, 이 행위의 어떤 점이 이렇게 지켜야 될 유산으로 평가받았죠? 예, 아시다시피 이런 이번 등재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점들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요. 네. 김장 문화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많은 김치를 만들면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좀 나눔과 화합을 도모하는 이미 사회 문화로 자리 잡은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닙니까? 예. 이미 일부 소수자의 어떤 전승행위가 아니라 그 전 국민이 행하는 생활 속의 어떤 살아있는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 김장 문화를 이제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하면서 네.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 무형유산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동시에 많은 전통적인 식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이제 이번 등재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겠어요. 외국인들에게 이 김장 문화가 어떤 것이다고 이렇게 설득하려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나눔과 화합의 어떤 전통 문화라는 점, 그 부분을 잘 부각을 시켰고요. 예. 또 이번 심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잘 부각이 돼서 김장 문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오면서 한국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석을 다지는데 기여했다는 점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김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김치를 저희가 또 가족이나 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그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는 점, 이번 심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롭죠? 예,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이 굉장히 세계적인 유산인 만큼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요. 무형유산이라는 명칭에서 좀 짐작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 네. 창의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인지가 아주 중요한 심사 기준이고요. 네. 또 이게 국가적으로 신청 유산에 대해서 적절히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가 이 신청을 할 때 참여했는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또 부합을 해야 되겠고요. 네. 절차 자체는 우선 신청하려는 국가에서 대표적인 유산을 좀 선정을 해서 네.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에 제출을 하면 네. 유네스코 산하의 심사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네. 이 결과를 가지고 24개국으로 구성된 무형유산 정부 간 회의에서 네.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회의가 이러한 성격의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까다로운 이런 절차를 통과했는데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이 우리 것은 김장 문화만은 아니죠. 또 다른 것들도 있죠.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257점의 무형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김장 문화가 등재됨으로써 지난번 아리랑 단오제를 포함해서 네. 총 16점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16건. 네. 네. 혹시 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내년에 그 농악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심사 종목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까? 물론이고요. 유네스코는 이 무분별한 이제 유산의 등재를 좀 막기 위해서 매우 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유산이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고요. 그렇겠죠. 예. 실제로 이번 아제르바이잔 정부안위원회 심사에서도 보츠와나의 민속춤이나 볼리비아의 축제 또 카자흐스탄의 민속무용이 적절한 보호 조치가 좀 부족하다. 또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일부 유산은 무형유산 보호에 공동체 참여가 좀 부족해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혹시 이렇게 등재되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기금이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기금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또 관련 전문 기구를 통해서 유산 보호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등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적인 지명도와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어떤 국민적인 자부심이 이제 높아져서 앞으로 이 김장 문화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장 문화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젊은 세대들은 김장을 잘 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장 문화를 단지 이제 등재시킨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요. 사실 유네스코에서 이러한 등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등재 이후에 인류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또 잘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김장 문화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이라든지 이제 세계인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김장 문화가 이제 나눔의 문화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또 기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등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이번에 등재는 우리나라 무형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한 국민적 관심이 우리 정부의 노력 잘 어우러져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이제 앞으로 우리 시각이 아닌 어떤 세계인의 시각에서 가치를 좀 잘 발굴해서 국제사회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꾸준한 노력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인의 시각에서 좀 보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규배 팀장이었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네, 카디즈 확대 선포 문제와 관련해서 3366님은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0440님은 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며 물러선다면 독도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세계를 보는 창 임상원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 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엽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장님 모시고 세계를 보는 창 국제뉴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그룹의 정기 인사에 대해서 참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표 기업이니까 네.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좀 특징이 여성 임원 승진자가 가장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 인력은 무선 하드웨어 개발 전문가인 장세영 삼성전자 부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입니다. 특히 신경영 출범 초기인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제졸공채로 입사한 삼성전자의 그 4명의 부장이 상무로 승진해서 여성 공채기수 임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총 승진 규모는 475명인데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승진 연한을 뛰어넘는 발탁 인사가 85명으로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입니다. 네. 여성 대통령 시대에 또 여성 임원들도 많이 배출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 문제 짚어보죠. 언제부터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가 시행됩니까? 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원천 징수세율을 20%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 인원은 8만 명 안팎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과세를 시작은 하는데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보다는 훨씬 가벼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연봉 1억 원의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로 내는 거는 연 741만 원인데 같은 소득의 종교인은 115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80%를 필요 경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8천만 원이어도 6%의 최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는 종교인들도 일반인과 형평성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 좀 들어보죠.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신고 절차가 아주 간소화되나 보죠? 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모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총 18만여 건의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2011년에는 온라인 통합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들 중에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서 온라인 신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소와 고용부 지방고용센터 중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양쪽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세계를 보는 자, 이번 주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장님 모시고 국제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한국의 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오히려 이번에는 또 거꾸로 같아요. 한국 교육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 보죠? 네, 뭐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까? 예, 네.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도 있다 이건데 네. 그 어제 날짜에 르몽드 신문이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네. 뭐 최근 보도에서 나왔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또 이 독서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 뭐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또 그 굉장히 그 찬사였는데. 네. 그 이면에는 또 하나의 그 어두운 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 행복도, 이걸 소개했는데 그 2012년 한국 학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비율이 60%였는데 이것은 네. OECD 국가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지만은 억지로 공부한다 이런 네. 건가 보네요. 사교육이라든지. 네. 행복하지는 못하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다 1등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수학 있죠. 특히. 예. 그렇죠. 그는 행복하지는 않다. 공부를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즐기면서 한다는 자체는 사실 또 어렵지 않은가 예.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방법론적인 그런 네.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상당히 좀 칭찬하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네. 그 프랑스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르몽드 신문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잘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교육이 문제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경쟁력은 상당하죠. 네. 네. 지난 한 주 동북아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일방적인 설정으로 좀 긴장감이 높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죠.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번에 이제 동북아 3국을 모두 방문을 했죠. 우리나라까지. 그래서 이제 일본, 중국, 한국 이 순으로 이제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 하지만 대화는 필요하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디다 이제 방점을 더 찍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의 그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앞쪽, 그러니까는 용인할 수 없다. 이쪽에 이제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도가 됐었죠. 근데 그 중국에서 어제 그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 뒤에 그런 관련 사실이 언급이 안 됐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기회에 눌려서 미국이 말을 못 꺼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보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개석상에서 아주 그 강하게 유감 표명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방공식별구역 결국은 이제 하늘을 장악하는 문제인데 중국이 우주도 지금 장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예. 달 탐사선을 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2일이었습니다. 2일 날 그 스촨시 그 발사대에서 중국이 달나라를 향해서 이제 탐사선을 발사를 했는데요. 정상적이라면은 14일쯤이면은 그 옥토끼호라고 부르는데 이게 달 표면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13번째 달에 착륙하는 지구의 그 비행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라로는 3번째,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번째입니다. 뭐 곧 우주선을 이어서 우주인도 달에 발을 딛지 않을까 중국인이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 가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인데, 근데 태국의 반정부 시위가 심하다 이렇게 보도가 많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총리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시위대가 스스로 물러나라 이 총리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총리가 또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측이 팽팽한 그 물러서지 않는 그런 대립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 오늘이 그 푸이폰 그 국왕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86회 생일이라고 하는데 생일에 맞이해서 그 국왕이 양측에 좀 자제를 촉구할 것을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지금 좀 잦아들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오늘 그 국왕의 생일에 맞춰서 이제 그 결과고요. 또 그 이후에 이게 그 계속 잦아들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더 세질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서 그렇죠. 주의하면서 여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반정부 시위 이게 태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오늘 심층 분석 바로 이거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네. 일단 그 우크라이나 현재 사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지난 주말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정부의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가입을 포기한 데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 3명이 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에 큰 압력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전 세계 이목이 우크라이나로 향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뭐 소련 관계라든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면은 뭐 과거 소련이었었죠. 그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일원이었다가 이제 그 독립한 나라인데 뭐 유럽 지도를 보시면은 그 소비에트 연방 과거 그 국가들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세력 그다음에 이 서방 쪽 세력과 이 양측 세력이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는 곳이기도 하죠. 영토가 이제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되고요. 뭐 지화자원도 풍부하고 여러모로 그 서방 세계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네, 매력적인 나라.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이 많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나라 내부도 그렇습니다. 뭐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 둘로 나눠서 봤을 때 이 러시아 쪽과 접하고 있는 동쪽은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그래요? 예, 네.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서쪽으로도 향해 있는 이쪽 지방은 또 친서방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독립국가로 거듭난 1991년 이후에 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은 양쪽 진영에서 이제 교차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크라우츠크 대통령, 그러니까는 소련 연방 시절의 그 마지막 우크라이나 공화국 대통령이었었는데 뭐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소련 붕괴의 주역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독립 우크라이나의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크라우츠크 전 대통령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 대통령이 네.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 현 대통령인데요. 까지 4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모두 이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한가 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크라우츠크 전 대통령 다음으로 2대, 3대 연임했던 대통령이 이제 쿠치마 대통령인데 이 양반은 또 그 친러시아 보수 성향의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이 유센코 대통령, 바로 그 잘 알려진 오렌지 혁명의 주역이죠. 그때 이제 그 부정선거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었던 그 사건, 그거였는데, 그때 그 주역이면서 또 유센코 대통령, 그 친서방 정책의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제, 유센코 대통령 하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정책, 특히 지금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유럽 연합 가입을 위해서 총력을 다했던 대통령이죠. 그러니까는 과거 초대 대통령, 친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친서구 대통령, 이 세 사람이 모두 지금 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친러시아 성향의 쿠치마 전 대통령까지 이 시위대를 지지하고 나선 거, 이게 지금 현 정부로서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현 대통령은 다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래서 유럽연합 가입을 철회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셈입니다. 근데 좀 잘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데요. 뭐 사실 국가 차원에서는 뭐 여야가 없는 게 정상이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유럽연합의 가입은 어떤 의미에서 그 경제 도약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대통령, 야누코비치 대통령도 EU 가입이라는 큰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건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러시아가 이제 많은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뻔한 사실이죠. 결국 친러시아적인 현 정권도 러시아의 가스 중단이라든가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EU 가입을 아주 직전에 급제동을 걸고 만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 유럽연합 가입이 그만큼 이제 경제 도약에 있어서 매력적이라면은 또 러시아도 또 압력을 좀 가한다 하더라도 유럽 쪽으로 또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유럽연합 쪽도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 입장에서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는 것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메리트가 있거든요. 동방 정책 차원에서 결국 실패를 한 건데 러시아의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더 영향가 있는 당근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또 한 번 브뤼셀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러시아가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제 양쪽 세력이 다 있거든요. 친서방, 친러시아 양쪽 세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국이라는 그 색깔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유럽 가입 희망 국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몰도바. 몰도바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지만 러시아의 가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제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럽 가입에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몰도바도 유럽 그다음에 러시아 이 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으로 새가 기울고 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취소했죠. 네, 갑자기 취소했죠. 그리고 이제 몰도바로 이제 급선회한 것도 이제 그래서 그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 몰도바를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한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취소한 것에 대한 항의 목적도 있고요. 이 몰도바에 대한 힘 실어주기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몰도바 또 유럽연합이 가입을 이렇게 타진하고 있는 나라가 네. 몇몇 더 있죠? 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조지아, 그다음에 몰디바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네,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브뤼셀과 모스크바행 열차표를 양손에 쥐고 어느 쪽을 탈 것인가 네. 이런 것에 따라서 국가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국가적인 운명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기 앞서서 사실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이라든가 시장 개방, 투명한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부유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이런 큰 빈부격차 어쩌면은 이런 이 세력이 그러니까 부유 세력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사정 유럽으로 가기에는 좀 겁이 나는 그런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앞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네. 일방적인 설정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네. 이 관련된 속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죠. 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이제 베이징의 공개석상에서 아주 작심한 듯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런 네. 기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중국도 이제 방공식별구역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서면서 서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이 국방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으니까 네네. 이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더 난처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중국과는 경제 문제. 네. 미국과는 미국도 경제에다가 또 외교 문제까지 그렇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외교력, 국방력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조 바이든 부통령 이제 베이징에서 또 미국 상공인들과 만나서 최근 갑작스럽게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지역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다라고 이렇게 우려했는데 네, 걱정이 드네요. 예. 앞서 우크라이나 다시 한번 사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주일 좀 돼 가는데요. 그러니까는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유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러시아로 남을 것이냐 어떤 두 건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 모습 지금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위를 보면은요, 또 태국의 시위도 지금 반정부 시위가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태국의 시위 또 우크라이나 시위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국내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넓게 보면 유럽 연합 세력, 그다음에 러시아 세력이 경계선에서 충돌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에서 있는 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몰다비아라든가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덩치도 크고 굉장히 자원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 양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우크라이나에서의 운명 이런 것들은 태국에서의 시위 이것과는 좀 양상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위 그러면 한국이 참 시위가 과거에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 이게 좀 빨리 태국 사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안정이 돼서 우리 관광객들이 좀 편하게 태국도 방문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태가 좀 언제쯤 해결될지 상당히 좀 걱정이 드네요. 네. 앞서 우리 중국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중국 방문을 일정을 최근 마치고 돌아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은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불어나 독일어보다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 중국의 위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언어로서의 중국어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과거에 보면 주로 임상원 편집장님의 전공이 이제 프랑스를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독일어에 치중했는데 중국어 중심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중국어를 익히도록 하겠다. 네.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네.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청취자분 함께 하시죠. 6239님인데요. 세계를 보는 창의 코너 팬입니다. 임상훈 편집장님 편안한 목소리 때문에 매주 챙겨 듣고 있습니다. 요즘 동유럽이나 남부 유럽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EU, 유럽연합의 미래가 걱정되는데 앞으로 유럽에서 이런 반정부 시위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안 뭐라고 할까요?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글로벌 경제, 점점 이렇게 세계가 블록화되고 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런 유럽 연합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또 외부로 이렇게 외향적인 세력을 크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러시아라든가 이 다른 나라들과의 충돌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당분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위라든가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럽연합도 빨리 좀 안정돼서 그럼 더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가스비 잡는 이순재 신고입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기만 하면 장땡이야? 가스비는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 카디즈 확대 선포 서둘러야 합니까? 였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문자 수렴한 결과 8대1로 yes가 많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확대하는 것이 많다라는 건데요. 의견 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 한 분 뽑았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446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